좀 반도체 좀 하고 나서 반도체는 자세히 보면 뭐 좋은데 그냥 간단히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나 센서 이런 거 공부할 때 다시 볼 테니까 조금 간단히 보도록 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비저항의 값이 여기 도체에서 절연체 사이 그러면 그냥 1 정도가 돼요. 1 0에서 10, 100, 1000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요 정도가 이렇게 쭉 이런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거 사이에서 쭉 변하는 이런 정도가 바로 이제 반도체의 비저항 값, 비저항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범위가 그 정도가 되고 물질로는 여기 보면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도 하죠. 저마늄 또는 규소는 실리콘이라고 하죠. 저마늄이나 실리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실리콘의 비저항이 10의 한 3승 5m 그리고 저마늄은 1 이하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탄소, 카본이죠. 카본 이런 것도 반도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면 4족이죠. 4족. 원소. 고체면서 4족인 이런 것들이 주로 반도체에 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쭉 넘어가서 옴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을 따른다 그랬는데 옴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인, 안티모니, 인디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이런 것들을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불순물. 본래 이제 반도체에 그러면 되게 실리콘이나 그렇죠? 실리콘이나 아니면 저마늄 아니면 또 다른 반도체, 다른 화합물 반도체도 있어요.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아주 조금 여기는 있죠. 조금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100만 분의 1 이 정도 이하로. 그래서 조금 넣으면 이게 이제 불순물로 작용해서 반도체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런 이제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또 불순물 반도체라고도 해요. 어쨌거나 주된 물질은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을 주로 쓴다. 그리고 반도체의 타입이죠. 타입에는 N타입, P타입 그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N은 네거티브의 N자, P는 포지티브의 P자가 되는 겁니다. 포지티브. 그래서 이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거는 전하 운반자 아까 공부했죠. 전하 운반자가 음전하인 전자가 되면 네거티브 전하 운반자가 있는 거죠. 그때는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가 양공, 정공,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포지티브 양전하가 전하 운반자가 되는 그런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N형과 P형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도 정리가 되어 있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가 되고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양공 또는 영어로 그냥 홀이라고 하면 됩니다. 홀. 전자는 일렉트론. 이거는 이제 음전하. 전기적으로 얘는 양전하가 되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시고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도 반도체로 만드는 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기적인 특징이 좀 특별한 물체로 5절에 보면 초전도체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죠. 세미컨덕터. 반만 도체. 그래서 반도체가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는 전도를 아주 잘하는 거죠. 도체보다 전도를 더 잘해. 그래서 슈퍼컨덕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도체는 그래도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구리의 비저항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는 비저항이 아예 0이 되는 거예요. 저항 자체가 없어요.
저항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저항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여기 있는 이 도체보다 도선보다 저항이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아주 그 전류가 흐를 때 열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류를 아주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겠죠. 무한히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이 없이 그냥 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물질이 소전도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문같이 폭은 있는데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게 되니까 아주 신기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MRI 검사를 하잖아요. 이 MRI 검사를 하려면 자기장이 아주 강해야 돼요. 큰 자기장 속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변에 자기장을 크게 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게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제 전류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측정해 본 거잖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전류가 흐르는데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크면 자기장이 커지죠. MRI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에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지. 전선 자체가 타버려요. 너무 열이 커지면 피복이나 이런 게 다 타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온도가 매우 낮아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MRI 속에 흐르는 초전도체도 사실은 온도를 매우 낮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나 또는 액체 헬륨으로 매우 온도를 낮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도 낮아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물론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분자에서 나오는 작은 자기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센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중에서 아주 비싼 전자제품이 되는 거지, 그치?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고 여기 이제 배터리 전지라고 나오는데 전지는 그 장치는 배터리가 되고 전지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전지의 전압을 기전력. 전지 또는 전원, 기전력의 정확한 뜻은 전원의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전력이 뭐야? 그러면 전원이 전압. 스토어에 가서 배터리를 하나 샀더니 1.5V래. 그게 기전력이라고요. 1.5V 기전력을 가진 배터리. 여러분 주로 전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본래 용어는 기전력. 특히 전원일 때 그런 거죠. 전원일 때. 저항은 기전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의 기전력. 두 전극 사이에 양극, 음극이 있겠죠? 배터리 보면 이렇게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그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사이에 전위차가 있죠. 전위차. 그 전극 사이에 유지되는 전지의 두 전극 사이에 유지되는 전압을 전지의 기전력, 그렇으니까 전원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이건 전원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의 전압,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돼 있어서 이게 무슨 힘, 기전력, 그러면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힘은 아니에요. 말만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 힘. 기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전압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그냥 볼트입니다. 볼트. 몇 뉴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앞글자 EMF 따서 EMF로 표시하기도 해요. 장치를 EMF 또는 기전력 값을 아예 또 EMF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이다. 한편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 전극 사이의 전압 뭐라고 한다고요? 단자 전압, 그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앞 단자, 뒤 단자, 그죠? 터미널 볼티지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기전력. 전류가 흐를 때는 단자 전압. 전원의 전압을 했을 때는 전류가 당연히 흐르지 않을 때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자,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는 전원인데 전원도 어쨌든 물질로 돼 있겠죠. 배터리도 어떤 물질로 돼 있을 테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 자체도 저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 자체가 갖는 저항을 내부 저항이라고 합니다. 내부 저항.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저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전지 배터리에 어떤 저항을 연결했어요. 회로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전지 자체가 여기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전지는 이 전지 자체가 가지는 기전력, 그 기전력을 여기 그리스 문자에 필기체로 E로 씁니다. 입실론, 문자 입실론으로. 이상하죠? 글씨가 어떻게 예쁘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크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소문자 입실론이잖아. 이건 대문자 입실론. 그냥 E라고도 합니다. E. 이거를 손으로 쓰기가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파벳 E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입실론은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그리고 이 전지 스스로가 저항을 가지고 있죠. 내부 저항은 소문자 R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전력과 내부 저항의 직렬 연결된 형태로 회로로 보자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전력과 내부 저항의 직렬 연결로 전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한 좀 더 분석적인 회로가 되겠죠.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I를 구해봐요. I는 R분의 전체 저항,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된 형태죠. 외부에 있는 어떤 저항기, 그죠? 그 저항기는 대문자 R로 표현했고 내부 저항은 소문자 R로 표현해요. 이거 분의 기전력, 전체 전압, 기전력. 이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넘어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기전력. 양변에 R 더하기 R을 곱하면 이 식이 되겠죠, 그냥. 그렇죠? 이 식이 나오죠. 그때 왼쪽에 있는 IR 또는 오른쪽에 있는 기전력 마이너스 IR, 이거를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자 전압. 예. 단자 전압이란 말이 안 나와 있죠? 앞에는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단자 전압. 왜 단자 전압이라고 하냐면 그 앞에 그림에 보면 A하고 D점은 같은 점이죠. 도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점하고 C점도 같은 점이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잖아요. 그러면 D와 C 사이의 전이차는 IR이죠. IR은 전압 강하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입니다. V는 IR만큼 D, C 사이에 전이차가 생겨나는 거니까 전압 강하 IR. 그런데 이 값은 이거는 뭐랑 같겠어요? D, C 사이의 전이차는 A, B 사이의 전이차죠. D와 A가 같고 C와 B가 전위가 같을 테니까. 이거는 E-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르면 IR만큼 떨어진 거죠. 전체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전압은 입실론 기전력 2인데 IR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부에 어떤 점을 찍을 수 있다면 이 점과 A 사이의 전이차는 기전력이 돼요. 하지만 여기는 전압이 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 사이의 전이차는 E- IR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 단자 전압이란 말이 안 돼. 여기는 돼 있죠. 단자 전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자 전압은 E-IR. 기전력은 12V인데 전류가 10A가 흐르고 있죠. 0.1옴의 내부 저항에 의해서 1V 내부 저항에 의한 1V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원래 12V를 만들었는데 지 스스로 1V를 까먹고 있잖아요. 11V만 외부로 나가는 거지. 외부의 전압을 11V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찍으면 이 11V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배터리 양단을 딱 찍으면 그냥 12V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서는 1.5V 배터리라고 줘서 사와서 회로를 만들었는데 전압계로 찍어보면 1.5V가 안 나오죠. 기전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단자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로를 다 분리하고 배터리만 딱 찍으면 아마 1.5V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정확한 1.5V 배터리라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지를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기도 합니다. 전원. 근데 이 전원을 직렬 연결할 때는 그냥 다 전압을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내부 저항도 직렬 연결되는 거죠. 내부 저항도. 기전력도 직렬 연결되고 내부 저항도 직렬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똑같은 배터리 3개를 직렬 연결한 거죠. 다른 배터리도 얼마든지 직렬 연결할 수 있어요. 1.5V하고 9V 직렬 연결해도 됩니다. 그럼 전위차는 기전력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병렬 연결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유효한 병렬 연결, 여기 앞에 이제 한마디가 생략된 건데, 유효한 병렬 연결은 동일한 기전력과 동일한 내부 저항을 갖는 완전히 동일한 배터리만 병렬 연결할 수 있어요. 1.5V, 1.5V, 1.5V 3개의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야지 한쪽은 1V, 한쪽은 9V 이렇게 연결하면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효한 병렬 연결은 동일한 배터리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양단의 전위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여기 이제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3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3분의 R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기전력 값은 얼마예요? 그대로 입실론이죠. 입실론 마이너스 IR. 이게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 병렬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은 이제 이건 뒤에 있는 걸 공부하고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순서가. 여기 좀 넘어가서 여기 저항의 직병렬 연결 이거 먼저 해야지만 앞에 있는 식을 풀 수 있겠죠. 저항의 직렬 연결은 이렇게 3개의 저항을 3개의 저항 R1, R2, R3 저항이 다른 세 놈을 일렬로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축전기에 직렬 연결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도 흘러가고 여기도 흘러가겠죠? 전류가 다 똑같이 흘러요. 그렇죠? 선이 하나니까 흐르는 양은 어디나 다 동일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은 어떻게 써요? 병렬 연결은 여기로 이렇게 A로 들어온 큰 전류가 분리되는 거죠. 위로 가는 놈, 오른쪽, 아래로 가는 놈을 더해야지만 전체 전류가 되겠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물이 이렇게 지나오면 물이 세 갈래로 흘러가잖아. 그럼 물의 양을 다 더해야 전체 들어온 양이 되겠지. 앞에 다시 직렬 연결로 가보면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양단의 전압 V는 AB 사이의 전위차, BC 사이의 전위차, CD 사이의 전위차가 연달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전위차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겠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V는 I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V1은 여기 흐르는 전류 I 전류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저항은 근데 R1이죠. 자, V2는 I, R2가 되겠죠. V3는 I, R3. 다 바꿔주는 거야. IR1, IR2, IR3로. 그리고 이거를 한 개의 등가 저항으로 바꿉니다. 이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원에서 봤을 때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가는 R 등가는 V는 I, R 등가가 되겠죠. V는 I, R 등가. 그러니까 좌변은 이 식에서 좌변은 IR 등가, 우변은 IR1, IR2, IR3. 양변에 다 I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럼 I로 나눠주면 이 식에서 우변은 하나씩 하나씩, 좌변은 I, R, 가. I를 다 약분해주면 R만 남죠? R 등가는 R1, R2, R3의 합.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직렬 연결하면 저항 다 더해주면 전체 저항이 된다. 다 알고 있겠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직렬은 더해주면 된다. 그 뜻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저항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런 저항, 이런 저항,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잖아. 저항은 로 A분의 면적이 같다면 길이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해야겠죠. L1, L2, L3 더해주면 전체 저항이니까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 당연한 논리 같아요.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은 전류식으로 표현합니다. 전체 들어온 전류는 갈라져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 되겠지. 이거는 I는 R분의 V죠. I1은 R1분의 V1인데 병렬 연결에서는 이 A, B 사이의 전위차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길만 다를 뿐이지 처음 점과 나중 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어디를 통하나 전위차가 다 같겠고 그 A, B 사이의 전위차는 다름 아닌 전원 양단의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V가 다 동일한 겁니다. V는 V1, V2, V3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1, I2는 R2분의 V2, I3는 R3분의 V3인데 이게 다 같으니까 그냥 다 V라고 쓰는 거고 I 한 개를 모든 저항을 등가 처리하자면 I는 R 등가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얘는 V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식으로 이렇게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V를 다 약분해주면 아래식이 그래서 이건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더하기 역수.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더하기 역수. 정렬 그러니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제도 보면 두 회로는 동일한가 다른가 그랬는데 369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전체 등가 저항 R분의 1은 3분의 1 역수니까 6분의 1 9분의 1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어디 있어 풀이가? 왜 안 나와? 안 구했네 그쵸?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다 더하면 18로 약분해 줘야겠네. 8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2죠.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11? 그럼 R은 얼마겠어요? R은 11분의 18옴이 되겠죠. 뒤집어 주면 되니까 그죠? 이게 등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묻는 거지 이게? A, B가 동일한 A, B가 같은 회로냐? 자, 각각의 저항 369가 병렬 연결돼 있죠. 얘도 369가 병렬 연결돼 있는데 이 사이에 18V가 딱 끼어 있지. 자, A점 보세요. A점. A점이 여기가 다 A점이죠. 이게 다 A점이죠. 이게 다 A점이잖아. 그치? 도선으로 다 등전이 전기적으로 다 동일한 위치고 아래는 아래 이거 다 B점이죠. 그러니까 A, B 사이를 18V의 전원 369가 연결하고 있죠. 각각 다른 길로. 전부 다 병렬 연결돼 있는 거지. 자, 여기 A 다 같은 점이잖아요.
아래도 다 같은 점 B죠. 이거 역시 369하고 18V가 병렬 연결돼 있죠.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완전히 동일한 회로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섰든 왼쪽에 섰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AB 사이의 전이차를 18V로 유지시켜주는 전원이 있고 다른 길은 전류가 흐르는 갈라지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되겠죠. 똑같은 회로입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에 좀 현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강의로 축전기 동영상이랑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만든다 하면서 매일 힘들어. 조금 만들었어요. 저 연습 문제 풀이는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서 제출하는 날짜에 제출해 주시고, 요것도 요거는 아마 출석을 아예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출석 체크를 따로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장의 마지막하고 18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18장의 연습 문제, 아마 연습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풀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